대전외고 생기부 살리기 프로젝트 왓썹. 오늘은 행정학 전공 소개를 맡은 손유성입니다. 네, 일단 후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연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총동문회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서 좀 어색하긴 한데, 오늘 행정학과 전공 소개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 스스로 누군지 먼저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 행정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소개를 주로 드린 다음에, 세 번째로 행정학과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필요한 역량, 그리고 행정학과 전공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역량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학생들의 진로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행정학과를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자료를 소개해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멘토들의 공통 질문을 대답하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 이야기하고 강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영어과 21기 졸업생이고요. 현재는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19학번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시로 진학을 했고요. 현재는 정책학 부전공 중이고, 밑에는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거리낌 없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홍보 자료에 제 사진을 못 넣고 그림을 넣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사진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로나 이후로 찍은 사진이 마땅히 없어서 그냥 그림으로 대체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저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 문제 해결력의 킹,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공부하면 답이 보인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제가 문제 해결력의 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행정학 행정학 자체의 성격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단어랑 상당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의 킹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왜 문제 해결력의 킹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행정학과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행정학과 하면은 약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그런 편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은 깨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행정학과가 아닌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뭐 정보 관련된 일을 하겠지. 또는 뭐 너네 공부 좀 재미없지 않냐? 아니면은 너네 공부 좀 많이 한다던데, 이런 얘기를 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공무원이 되려고 행정학과에 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안 맞는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행정학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꼭 공무원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편견은 꼭 맞진 않다는 점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정학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 많이 들어와 주시지 않았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지금은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행정학은 정부의 운영과 관리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또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문에 비해서 상당히 역사가 짧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항목인데요. 사실 행정학이라는 게 저희 친구들끼리는 그냥 속된 말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 사회과학이 좀 짬뽕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히 경영학이나 정치학, 경제학, 법학 이런 사회과학들을 기초로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게 저희 학교의 행정학과를,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예시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대학에 오시면은 단과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한양대학이라는 큰 집단이 있고 그 밑에 단과대학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학과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행정학과는 어떠한 단과대학인지를 쭉 보면은 처음에는 정경대학에서 시작을 했고, 정경대학이 정치학, 경제학을 배우는 단과대학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과학대학에 속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책과학대학이라는 다른 단과대학에 속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통 일반의 다른 행정학과,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에 있는 행정학과는 보통은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행정학과는 무엇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를 조금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 과제 해결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행정학과의 목표래요. 정부 과제 해결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정책을 짜는 게 주로 그런 문제일 거고요. 근데 이런 인재가 꼭 공공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행정학과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행정학과 예시로 들자면은 학생 수는 사실 다른 학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학년당 40여 명이면은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년당 뭐 200명, 300명 이렇게까지 가는데 저희는 비교적 소수과에 속합니다. 그리고 학과 인기도는 저희 학교의 학과 인기도만 그러니까 저희 학교 내에서 행정학과의 인기도만 갖고 와서 조금 다른 학교랑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수시, 정시 모두 조금은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2개 과는 인문계의 22개 과 중 4위 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학과에서 커리큘럼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공 과목을 배울 때 전공 기초 과목, 핵심 과목, 심화 과목, 심화 투 과목 이런 분류가 있는데 조금 더 학년별로 배우는 과목들을 자세히 보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1, 2학년 과목은 이렇고 3, 4학년 과목은 이런데 한 과목 한 과목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실 건 없고요. 사실 이 여러 전공 과목들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여러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행정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당연히 행정학과니까. 그리고 정책이라는 단어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의아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꼭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만 배우지 않고 정치를 배우기도 하고요. 1학년 때 배우는 걸 보시면 정치학 물론 보이시죠? 그리고 헌법을 배우기도 하고 경제를 배우기도 하고 논리적 사고를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는 게 사실 행정학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1, 2, 3, 4학년 통틀어서 배우는 전공 과목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가장 많이 배우는 건 당연히 행정학,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학이라고 제가 분류를 했는데 정책학도 물론 행정학의 한 분파지만
따로 분리를 할 만큼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초사회과학.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헌법학도 배우고 경제학도 배우고 하잖아요. 그런 기초사회과학을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학 과목들을 배웁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과목들을 모두 여러분하고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행정학과에 관심이 있으셔서 1학년에 입학하신다고 하면은 전공 기초 과목부터 배우시게 될 텐데, 그러면 몇 가지 과목만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행정학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수업인데요. 일단 행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행정이라는 말을 할 때 꼭 통일된 의미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고등학생 입장이니까 딱히 행정이란 말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있는 행정실 정도가 될 텐데, 근데 뉴스에 보면은, 뉴스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행정이란 말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왼쪽 위에 기사만 보더라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뉴스 헤드라인에서 행정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기사에서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행정직 9급 지방 공무원을 몇 명 선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행정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리고 왼쪽 아래에서는 뉴스 내용을 보니까 행정조사 및 시정 광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행정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기사에서는 행정 서비스라는 말을 할 때 행정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행정이라는 말이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 개념을 조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행정학 개론을 배우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배울 행정의 개념이에요. 행정이라는 게 사실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배우는 행정의 개념은 앞에 공공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하는 행정만을 배우는 게 행정학이거든요. 첫 번째 줄을 좀 읽어보자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2021년에 가장 큰 공공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문제일 것 같은데, 혹은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게 지금에서의 가장 큰 공공의 문제일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백신을 뭐 사들여 온다던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 정부 정책을 편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줄에는 공공선의 달성을 위한 공적 권한과 자원의 사용, 이렇게 해놨는데, 쉽게 풀어서 말을 하자면은 공공선은 이제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것을 공공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게 저한테도 좋은 거고 여러분한테도 상당히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공공선이라고 한다면은 어, 그런 상태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적 권한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공적이라는 것은 법으로서 위임을
받아서 권한이 있으면은 공적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글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대전외고 다닐 때는 항상 언덕이 가파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녔는데,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에스컬레이터 하나 깔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에스컬레이터를 깔아주려면은 어디가,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서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기관에서? 생각해보면은 아무래도 대전시겠죠. 대전시 안에 있는 학교니까. 근데 대전시가 아무런 권한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그냥 깔아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고려도 해볼 수 있을 거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표적인 거는 당연히 돈이 될 텐데, 나라가 가질 수 있는 돈은 당연히 세금이 되겠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사회적으로 좋은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위임받은 그 권한을,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행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행정의 목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큰 차이는 없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학에서 사실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게 예산이에요. 항상 어느 집단에서건,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도 돈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행정학에서도 돈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좀 딱딱하게 저희가 학부 수업 때 배우는 내용으로 말을 하자면, 국가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세마여 정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좀 풀어서 좀 쉬운 말로 하자면은 여러분들 중에도 돈 어떻게 쓸지 미리 계획하고 쓰시기도 하잖아요. 물론 충동적으로 돈이 나갈 때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쓸지를 1년 전에 미리 다 정한단 말이죠. 네, 그 밑에 그래서 있는 4가지 단계가 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니까 그냥 좀 유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번 겨울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패딩을 하나 사야겠는데, 부모님한테 패딩 사게 돈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글쎄요, 패딩 요즘에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40만 원 정도 부모님한테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부모님한테 패딩 사게 40만 원만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제가 그렇게 계획을 짜본 거잖아요. 그게 편성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냥 써, 그러고 40만 원 그냥 쉽게 주시면은 저도 좋지만, 그렇게 쉽게 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겠죠. 꼭 40만 원까지 필요하겠냐? 패딩 사는데? 아니면은 뭐 이번 연도에 꼭 그 패딩 사야겠니?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그 금액 지출을 줄여보려는 노력을 하시겠죠. 그게 심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다음이 집행 단계. 이건 말 그대로 제가 패딩을 사면은 집행이죠. 패딩을 제가 부모님께 받은 돈을 갖고 사면은 집행 단계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결산. 결산 단계는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부모님이 패딩 산 거 영수증 갖고 와보라, 제대로 패딩 사는데 썼는지, 그러면서 검토해 보시면은 그게 결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제도다 보니까 연구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예산과 관련된 제도들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어, 예산 제도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냐 하면은 그 돈을 어디에다가 얼마나 쓸 거냐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 제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던 패딩 사례를 갖고 쭉 이어나가 보자면, 제가 먼저 부모님께 패딩 사게 돈 얼마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죠. 뭐 지난번에 너 패딩 살 때 한 30만 원 들었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한 30만 원 근처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 지난번에 패딩 사놓고 올해 잘 안 입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다음번에 사던가 아니면 좀 싼 걸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더 심하게,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지난달에 뭐 비싼 가방이라도 하나 사셨다면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사든가 해라, 그렇게 너한테 당장 패딩 사라고 줄 돈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쉽게 말을 했지만 제가 말한 이야기가 지금 PPT에 띄운 이 제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너 패딩 사놓고 잘 입었냐?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성과를 따지는 게 되겠고, 아니면은 지난번에 패딩 살 때 너 얼마 받았지? 이런 거를 물어보신다면은 점증적으로 예산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될 테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지금은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또는 너 정말 지금 패딩을 사야 되는지 처음부터 따져봐야겠으니까 연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예산을 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완화되니까 실제 뉴스를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위에 있는 뉴스를 잘 읽어보시면은 전북도가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의에 앞서서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패딩 이야기할 때 뭐 어머니가 제가 뭐 40만 원 달라고 한다면은 한 10만 원 깎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국회에서 하는 단계거든요. 예산 심의 단계는. 어, 제가 좀 우스운 예시를 들었지만 국회 예산 심의라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정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도 방금 저랑 말씀을 나눴던 연기준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연기준 예산이라는 게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제가 그 패딩을 예시로 들었을 때처럼 뭔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을 때면은 연기준으로 예산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돈이 나갈 때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연기준 예산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예산 제도를 최근에 정부 문건에서 찾아보신다면은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뉴스에서는 2000시 예산이 연기준 예산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재정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돈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업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헌법학개론을 여러분이랑 조금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요. 헌법학개론도 행정학개론과 같이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전공 기초 과목이에요. 헌법학을 왜 행정학과 학생들이 배우냐면요. 행정학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공무원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헌법을 배워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실용적으로는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 헌법학 과목이 있기 때문에 헌법학 개론을 배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헌법학 개론에서 배우는 내용을 조금 보자면 헌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헌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법이잖아요. 국가의 운영 원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과목인데 1조부터 보자면은 1조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조항은 아무래도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런데 밑에 제10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물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0조를 좀 읽어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조 이 조항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대요. 이렇게 들으면은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제가 뒤에 준비한 판례랑 상당히 연관이 깊은 조항이에요. 제가 들고 온 판례는 2019년에 나왔던 판례인데요. 위헌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께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이라는 게 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고 말을 해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 집 안에서는 저희 어머니의 말이 특정한 힘을 가지고 그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힘을 가진다고 치면은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거는 저희 집 안에서는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의 말씀과 행동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의 언행을 형법이라고 친다면은 만약에 지금 제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다 한다면은 저희 아버지가 뭐 용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저희 어머니의 발언이 조금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용돈을 뺏기진 않겠죠. 그런 것처럼 형법에서 낙태가 죄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판결이 나올 때 정확히 어떤 헌법의 조항을 근거로 하느냐 하면은 저하고 방금 봤던 헌법 제10조에서 근거를 하는 거죠. 자세히 말하자면은 제10조에서 명시한 행복추구권 다시 돌아보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 행복추구권에서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파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임산부는 제10조에서 명시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죄로 명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 거죠. 네. 이런 헌법학 같은 법학 과목이 사실 행정학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앞에 커리큘럼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행정법학 같은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 때 배우는 헌법학 과목이 여러분과 맞는다면은 나중에 2학년, 3학년 가서는 행정법학 같은 과목을 또 수강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경제 원론이라는 과목도 행정학과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인데요.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론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게임 이론이라는 거를 배워요. 게임 이론이라고 하면은 여러 경제 주체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네, 이렇게만 들으면 잘 모르니까 제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상황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게임 이론의 일종이거든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만약에 저랑 제 친구, 대전외고 친구, 영어과 동기, 동현이가 같이 은행을 털었는데, 다음날 경찰관이 찾아와서 같이 서로 동행을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두 명을, 그러니까 저랑 동현이를 서로 다른 방에 가둬두고 형사가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죠. 일단 너희가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거의 확실하다. 대신에 음, 너희한테 제안을 할 건데 너한테 제안을 할 건데 만약에 네 친구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너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물론 실제에선 그러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서 너희 둘 다 감옥에 2년씩 수감되게 하겠다. 대신에 너가 네 친구가 침묵함에도 불구하고 자백하면은 너는 1년만 감옥에 수감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에 네 친구는 감옥에 10년 수감돼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네 친구가 자백을 했는데 너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너가 감옥 10년 갔다 오는 거고 네 친구는 1년만 갔다 오는 거야. 근데 둘 다 자백을 하면은 너희 둘 다 감옥에서 5년씩 있다가 나올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아무리 저랑 동현이랑 친구라고 해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은 어떻게든 감옥에 적게 있다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머리를 잘 굴려야죠. 만약에 동현이가 저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한다고 치면은 저는 자백을 하는 게 당연히 옳은 선택이잖아요. 왜냐면 1년이라도 더 짧게 있다가 나와야 되니까 감옥에서는. 근데 만약에 제 친구가 동현이가 자백을 해버린다면은 저도 자백을 하는 게 저에게는 옳은 선택이 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동현이도 똑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 친구도. 그러면은 지금 PPT 상에서는 A와 B로 표현을 했는데 A와 B, 그러니까 저와 제 친구의 선택이 만나는 곳은 둘 다 자백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만약에 저와 제 친구 둘 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을 했다면은 둘 다 2년씩만 감옥에 수감되었을 건데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백하게 돼서 둘 다 5년씩 살게 그러니까 감옥에 수감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게임 이론의 상당히 극히 일부분이지만
경제 언론 수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제 언론 수업이 여러분하고 잘 맞는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같은 과목도 여러분이 수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학과 전공 공부에 필요한 역량이 무언가 하는 건데요. 사실 되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암기 능력과 작문 능력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근데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 먼저 암기 능력이 상당히 저는 행정학과 공부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학과에 따라서 암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학과도 있고요. 이해 능력이 중요한 학과도 있고요. 또는 적용 능력이 중요한 학과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러한 능력이 모두 필요하지 않은 학과는 없겠지만 특히나 행정학과는 암기 능력이 조금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의과대학이나 이런 학과에 비해서 더 많은 암기 능력을 요구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특성상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과목들이기 때문에 암기량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랑 같이 봤지만 예산에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또 관련해서 어떤 이론들을 학자들이 내놓았는지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주된 행정학의 공부거든요. 물론 이해하지 못하면은 암기를 할 수도 없겠지만 이해보다는 암기를 해야 될 양이 많은 공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학 같은 경우에도 저랑은 아까 헌법학 잠깐 맛보기를 볼 때 1조랑 10조만 잠깐 봤지만, 헌법의 조항이 총 130조항이 있어요. 부칙까지 하면 136조항이 있는데, 136조항 하면은 영어 단어 암기한다고 치면은 136개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당 조항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도 있고 아까 보신 것 같은 판례들도 수십 년 동안 쌓인 게 있기 때문에 헌법학 개론이 1학년 1학기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책의 두께가 거의 제 손을 가로로 폈을 때만큼 두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 능력이 사실 저는 공부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문 능력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일단 행정학과 자체가 배우는 커리큘럼을 보면은 5급 공무원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5급 공무원 시험 과목들하고 행정학과 커리큘럼에서 볼 수 있는 전공 과목들을 비교해 보면은 상당수가 일치할 거예요. 한 90%는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정고시라는, 그러니까 5급 공무원 시험이 형태가 논술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행정학과 학생들은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염두를 하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시험 형태도 많은 과목들이 논술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행정학개론도 그렇고 그 이후에 배우는 여러 가지 전공 과목들이 작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작문을 하지 못하고는 시험지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상당한 작문 능력을 요구하냐, 지금 당장에 그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행정학과에 관심이 있고 또 행정고시에 관심이 있으면은
글 쓰는 실력을 조금은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학과 공부를 통해서 갖출 수 있는 역량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다른 행정학과 학생들한테 행정학과 와서 가장 많이 배운 게 뭐냐 혹은 갖추게 된 역량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일반적으로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좋은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고의 확장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인데 첫 번째 사고의 확장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하나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21년 대한민국 예산이 대충 얼마쯤 될 것 같으냐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답해 주실 분이 지금은 안 계시니까 대략 얼마가 되냐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8조 정도가 대한민국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내년 2022년 국가 예산이 얼마냐고 하냐면요. 다음 장에 제가 넣어놨는데 지금보다 46조가 늘어난 604조가 책정되어 있다고 해요. 총 지출이.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확장적인 재정 기조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행정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외고에 다닐 때 우리나라 총 예산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구나. 그러면 예산의 규모가 커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행정학과에 와서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 제 생각이 조금은 틀린 걸 알게 된 거죠. 특히 경제 관련 과목들을 들으면서 사고의 확장이 많이 되는데요. 경제의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같이 국가 예산이 크게 나가야 될 일이 갑자기 생겨서 일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 예산 규모가 갑자기 확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러면 국가 예산 그 늘어난 국가 예산을 정부는 점차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이나 팬데믹이 끝나면은 그만큼의 예산 지출할 일이 줄어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줄이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제가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멋모를 때 생각했던 거랑은 정반대로 이런 것처럼 제가 행정학과에 와서 여러 과목을 배우면서 확실히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사고가 확장되고 눈이 좀 트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행정학과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적어놓은 문제 해결력 같은 것도 첫 번째 사고의 확장과 상당히 연관이 깊은데요. 일단 저희 맨 처음에 오늘의 멘토 소개할 때 행정학이 문제 해결력의 킹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었는데 그러니까 사고의 확장과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을 행정학과에서 배우다 보니까 경제학이든 뭐 정치학이든 행정학이든 어떤 문제가 나한테 생겼을 때
혹은 나한테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조금은 다양한 시각으로 해결을 해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학과 졸업생들의 진로가 보통은 어떤가? 제가 물론 일일이 한 명씩 찾아가서 물어보진 못했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보통을 이제 순서를 매겨보자면은 가장 많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체 취업, 세 번째는 대학원 진학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행정학과에 대한 편견이 공무원 되려고 가는 학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순적이게도 물론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하긴 해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만 다른 일반적인 학과는 기업체 취업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졸업 학생들이 많은데요. 위에 공무원 시험 준비랑 기업체 취업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을 세 가지만 꼽아봤어요. 근데 제가 공무원 시험 얘기를 굳이 고등학생인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사실 행정학과랑 공무원 시험 준비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공무원이 될 생각이 없는데 행정학과에 온다면은 상당히 학교 생활이 어려울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한테 5급 시험 보라는 얘기를 뭐 거의 인사말처럼 하세요. 너 그냥 5급 쳐라. 뭐 이런 얘기를 밥 먹듯이 하시기 때문에 뭐 교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커리큘럼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나 혜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행정고시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공무원 시험일 것 같은데요. 5급 공무원 시험이죠. 그리고 7급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시험의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 산하의 어떤 기관에서든 일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교육부가 될 수도 있겠고, 국토부가 될 수도 있겠고,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일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입법고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생소하실 것 같은데, 입법고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5급 공무원 시험인데,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행정고시 시험이랑 입법고시 시험은 상당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선배들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은 같이 준비해서 같이 붙은 경우가 있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근데 행정고시랑 7급 공무원 시험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급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행정고시가 훨씬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험 문제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행정고시를 또는 공무원 시험을 보실 일이 없겠지만 조금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올해 행정고시, 그러니까 5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문제인데요. 문제를 풀 건 당연히 아니고 특징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해당 문제가 어떤 형식인지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어떤 선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서술하는 시험이거든요. 아까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5급 공무원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다음 문제는 7급 공무원 시험인데 보시는 것처럼 객관식 선지가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급 공무원 시험이랑 7급 공무원 시험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5급은 논술형, 7급은 객관식인데 7급 공무원 시험이라고 해서 꼭 되게 쉬운 시험 이게 아니라 암기할,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학만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법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행정학 이런 과목들을 암기하는 게 주인 그런 공무원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시험 유형을 보시고 나랑은 전혀 안 맞겠다 싶으시면은 물론 지금 당장 선택하실 문제는 아니겠지만 너무 거리낌 없이 행정학과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깊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진로 방향이 당연히 기업체 취업인데 그 중에서도 공기업 취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 띄운 기업들은 전부 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선배들의 취직한 기업들인데요. 뭐 이름들만 보면 상당히 좋은 기업이 맞고요.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 기업들도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어려운 만큼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하듯이 학점도 관리하고 학점도 관리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런 노력이 수반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행정학과의 장단점을 꼽으라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의 적성을 찾기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행정학과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고등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적성을 찾는다는 거는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끝내놓고 대학교 때는 내가 이미 배우기로 정한 학문을 배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복수전공이나 여러 부전공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 또는 나에게 정말 내가 정말 맞는 과목 찾는 거는 오히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행정학보다는 법학이 저랑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전공으로 법학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정책학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로를 잡았는데요. 반면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을 너무 좋아해서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또 그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련 진로를 잡는 그런 방향으로 진로를 설계했고요. 이처럼 사실 저는 직접 여러 전공 과목을 배워보기 이전에는 내 적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고등학생일 때 어느 정도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정하는 게 맞지만 대학교에 와서도 여러 전공 과목을 접할 수 있다면 그게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아까 여러 과목 맛보기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제학, 법학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학과가 사실 특히 법학 같은 경우에는 법학과가 사라졌으니까 많이 남아있지 않고 논리학 같은 경우에도 철학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은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없는데 그런 점에서 행정학과가 커리큘럼이 좀 다른 학과보다 적성에 찾기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학교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모순적이게도 행정학과가 너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집중한다는 게 오히려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너무 집중을 한다는 게 뭐가 되냐면요. 아까 제가 기업체 취업을 하려면은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도 하고 뭐 대외 활동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 준비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다시 말해서 배수진을 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게 됐을 때 내 상황이 기업체 취업에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사실 만약에 여러분이 행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고 하는 게 사실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좀 찾아와 봤어요. 이 책들은 제가 교수님들한테 행정학과를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어떤 책을 읽는 게 좋겠느냐 여쭤봤을 때 답변을 받은 책들인데요. 물론 4권 다 읽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 세 번째에 있는 공유의 비극을 넘어 이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벌써 공통 질문인데요. 행정학과를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왜 하겠느냐가 질문인데 저는 당연히 1번은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한테는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은 사실 행정학과 전공 공부를 하는 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똑같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뭐 금전적인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강의 같은 것도 여러모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 때 뉴스를 보는 걸 좋아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과학을 좋아하는 학생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울 뭐 정치와 법이라든가 경제학 이런 과목을 너무 좋게 배우고 있다면은 학과도 행정학과로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벌써 마지막 멘토의 이야기인데 아이고.
학과 선택과 진로는 개별 사항이다. 이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강연을 준비하다가 신서유기를 어쩌다 보게 됐는데, 신서유기를 만드신 분이 나영석 PD님이잖아요. 그런 PD님들은 도대체 그러니까 학과를 어떤 학과를 나오셨을지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나영석 PD님이 제가 예상한 거는 신문방송학과나 그쪽이었는데 의외로 행정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행정학과랑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본인 학과랑은 별개로 상당히 다른 진로를 개척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게, 제 주변에도 실제로 어떤 학과를 선택하든지 진로는 상당히 다르게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로가 꼭 본인이 정한 학과로 인해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어떻게 설계해 나가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문과 인문계 공부를 하지만 대학에 와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과 공부에 관심이 생긴다면은 그쪽으로 전공을 바꿀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법학을 중심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대학에 가실 때에는 또는 진로를 설계하실 때에는 학과가 모든 것이라고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